이거 과학 기술 문제를 안 받은 사람 어저께 내가 지각한 사람한테 안 준 것 같은데 늦게 온 사람이 어제 누구였지? 지금 과학 기술 받았죠. 과학 기술 안 받았죠. 그러면 1호도 누가 안 받았을까? 여기가 안 받았네. 그 엉덩이 문제 내준 거 얼마나 풀었어? 까지 풀었어? 아니 씨, 따로 할 거야. 지금 다 풀고 더 달라고 난리던데. 더 다음 주에 더 나갈게요. 얼마 풀었는데? 이제 시작이야. 아 이제 시작해야 되네. 현빈이 얼마 풀었어? 저도 이제 시작해야 돼. 내가 볼 때 현빈이 너 지금 저기 개념부터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지난번에 이렇게 보니까 거의 눈동자에 초점을 잃었던데. 저번에 문법 할 때. 얼마 풀었어요? 예? 3분의 1 풀었네? 할 게 많죠. 하긴 어차피 월요일부터 시작했다 치면 이제 6일 지났으니까. 오케이. 모기 줄들을 좀 뽑아가지고 보내줄게요. 오케이. 자, 지난번에 시간에 요거 얘기하다가 맞췄던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요거 아니다. 근데 왜 내 기억에 뭔가 문제를 건드린 거 같나? 민규 어제 이거 문제는 했어 안 했어? 관세.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중간부터 봅시다. 이 중간 부분에 그 관세 종류 있죠? 관세 종류만 다시 봅시다. 오케이. 뭐야 이게 왜 이래? 자, 그래서 우리 연희야, 너희 과학 기술 안 받았죠? 자, 그래서 세금을 매기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종가세가 있고 종량세가 있는데 종가세는 뭐야? 가격에 매기는 거야. 맞죠? 그래서 퍼센트로 매깁니다. 종량세는 뭐야? 양에 매기는 거야. 그래서 이 양이라고 하는 게 그냥 꼭 숫자 양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야? 그냥 중량, 면적, 용적, 매수, 그러니까 단위야, 단위. 그래서 단위당 얼마 이렇게 매기게 되는 거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종량세, 종가세가 있는데 자, 제곱미터당 수입 가격이 1,000원일 때 자, 1제곱미터에 대한 복합관세는 종량세 200원에 종량세 100원을 더한 300원이 복합관세가 된다고. 복합관세가 뭐라고 했어요? 얘네 둘을 더한 거를 저기 뭐냐 저기 올라왔다. 종량세랑 종가세 둘 다 더한 거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 복합관세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선택관세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종량세와 종가세 중에서 관세가 더 높은 쪽을 선택하는 거, 그거를 바로 뭐라고 한다? 선택관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그 종가세가 몇 퍼센트가 붙느냐에 따라서 선택관세가 이제 단위에 따라서 어떨 때는 선택관세가 더 많이 붙어가지고 선택관세를 매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종량세가 더 많이 붙어서 종량세를 매길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봐봐. 가격이 1,000원일 때 1제곱미터에 대한 복합관세는 200원에 100원이라고 칩시다. 자, 그래서 종량세 200원에 종간세 100원을 더한 300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복합관세에 의한 실효세율은 30%가 돼요. 얘가 지금 1,000원일 때 종량세는 200원이야. 제곱미터당 200원이니까 종가세율은 10%니까 100원이야. 그래서 300원이 되고 선택관세는 그 둘 중에서 더 비싼 걸 매기는 거니까 200원이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실효세율은 그래서 얼마가 돼? 20%가 되는 거야. 실제로 내게 되는 세금일 테니까. 맞죠? 그래서 복합관세를 매기면 실효세율이 얼마가 된다고? 30%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합이니까 둘 다 합쳐서 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제곱미터당 지금 수입 가격이 3,000원으로 변하면, 그러니까 수입 가격이 3,000원으로 변하면은 어떻게 돼? 제곱미터 1제곱미터에 대한 복합관세는 종량세 200원은 동일이야. 왜냐면 어찌됐건 똑같은 크기를 샀으니까. 똑같은 크기를 샀으니까 종량세는 200원도 동일이야. 그런데 수입 가격이 얼마로 늘었어? 3,000원으로 늘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종가세 300원이야. 맞지? 그러면 둘이 합해서 복합관세는 500원이 되겠지. 그러면 선택관세를 매긴다고 하면 종가세를 매겨, 종량세를 매겨. 종가세를 매겨서 300원이 되겠지. 그러니까 요거는요, 종량세, 종가세 해가지고 어떠한 상황 제시해주고 이 상황에 어떻게 세금을 매기는 게 적절한가라는 것들을 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좀 계산하는 어떤 뭐라 해야 되지? 이 구조를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겠다. 그렇죠? 계산하는 구조를. 자, 그 다음에 자, 그때 복잡한 형태의 세율이 적용되는 관세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슬라이드 관세랑 할당 관세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슬라이드 관세는 국산품의 수입과 국산품과 수입품의 가격 차이에 따라서 관세액이 슬라이딩 하듯이 조정되는 탄력적인 관세를 말하고요. 슬라이드 관세는 수입 가격이 낮으면 그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수입 가격이 높으면 그에 따라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가격을 정하는 형태가 되어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국산품의 가격과 수입품의 가격 차이를 뭐 하는 거야? 조정하여 국내 산업의 보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슬라이드 관세는 자, 그래서 슬라이드 관세는 뭐랑 연결되어 있다? 시장 가격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국가에서 생각할 때, 정부에서 생각할 때 이제 시장 가격이 100원이 적절해. 왜? 바나나 하나를 사는데 바나나 하나를 국내 기업이 만드는데 국내 기업이 바나나 하나를 만드는데 이제 100원에 꼭 팔아야 돼. 그래야지 회사가 안 망해.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도 100원이 딱 적정한 시장 금액이라 생각하고 100원에 맞춰가지고 슬라이드 관세를 매기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국내 생산자는 100원에 꼭 팔아야 돼가지고 보호할 건데 해외 생산자가 50원에 들여와. 그러면은 세금을 얼마를 매겨? 100%를 때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똑같이 100원에 만들어. 맞죠? 자, 그 다음에 해외 생산자가 80원에 들여와. 그러면은 세금을 플러스 얼마를 더 매겨? 20원 종가세를 매기겠지. 자, 20원 종가세를 매겨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맞추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종가세가 많이 활용이 되겠다. 그쵸? 자, 할당 관세는 뭐였습니까? 자, 특정 상품을 수입할 때 일정 수량까지는 낮은 관세율 적용하고 그 다음에 초과되는 수량에 의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낮은 건 1차, 높은 건 2차라고 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랑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수요량과 연결되어, 수요 공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얼마나 공급해 줄 수 있는가, 사람들이 얼마나 수요하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맞추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는 매년 사람들이 바나나를 1년에 200개씩 소비해. 그게 수요량이야. 맞죠? 자, 그래서 그게 수요량인데 국내 생산자는 총 몇 개밖에 못 만들어? 100개밖에 못 만들어. 그렇죠? 자, 100개밖에 못 만들어. 자, 그러면 수입품을 100개까지는 뭐 해주는 거야? 세금을 작게 매겨주는 거야. 맞죠? 세금을 작게 매겨주고요. 대신에 100개 이상으로 수입하게 되면 그때부터 100개를 초과하는 것부터는 세금을 많이 매겨. 왜 그런데? 너무 많이 수입해 들어오면은 국내의 공급량이 너무 많이 늘어난단 말이야. 1년에 수요량은 200으로 정해져 있는데 자, 그러면 공급량이 너무너무 많이 불어나면 시장 가격이 어떻게 돼? 하락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러니까 공급량을 맞춰줌으로써 시장 가격을 유지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만약에 국내 생산자가 이번에 흉작이 들어가지고 바나나를 예를 들어서 귤이야, 사과야 재배를 많이 못했어. 자, 그래서 80밖에 못 만들었어. 자, 그러면 이 수입 초과 수입 이름 뭐냐? 할당. 수입 할당도 몇 가지? 120까지는 조정해 주는 거야. 120까지 조정해 줘가지고 120을 초과하는 것부터 세금을 비싸게 매기면 딱 공급량 이익에 맞춰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당 관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문제 봅시다. 요 타임마 7.
4분의 7이 2번 문제 봅시다. 자, 종가세와 종량세의 개념이 올바르게 설명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종가세는 무엇에 붙이는 거라고 했어? 가격의 비율을 곱해서 매기는 세금을 종가세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번 맞는 말이다. 그렇죠? 종가세는 과세 표준이 되는 가격에 백분율을 표시한 관세율을 곱해서 만드는 거. 곱해서 매기는 거. 자, 2번 종량세는 수입품의 가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동일한 세금 아니죠. 그게 아니라 뭐야? 단위별로 매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단위별. 맞죠? 자, 그래서 단위로 하여 무엇을 단위로 하여? 중량, 면적, 용적, 매수를 단위로 하여서 단위별로 매기는 세금이 바로 종량세입니다. 자, 다음 종량세와 종가세를 동시에 선택하는 것을 선택관세라고 하지 않죠. 종량세랑 종가세를 동시에 적용하는 건 복합관세라고 합니다. 3번 선지 맞죠? 자, 다음 4번 선지. 종가세는 중량, 면적, 용적, 매수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자, 중량, 면적, 용적, 매수 등을 기준으로 하는 건 종량세다. 그렇죠? 종량세. 자, 다음 5번. 선택관세는 항상 종량세 방식으로만 부과한다? 아니죠. 더 비싼 걸 부과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단위 면적, 그 다음에 수입품의 가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방금 봤던 것 중에서 긴급관세는 없는데 긴급관세는 누가 매기는 거야? 정부가 매기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정부의 판단으로 긴급하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좀 해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급하게 관세를 매기는 걸 긴급관세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매기고 있는 게 바로 긴급관세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적용해가지고 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이것도 좀 보면 갑자기 적용하는 게 뭐 어떠한 경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본문에 나와 있는 게 뭐였어? 외국에서 수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 지급되어서 생산된 제품.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해외 기업이 있어. 자, 얘는 해외 기업인데 얘가 제품 뭐 예를 들어서 B를 만들 때 항상 100원이 들어. 그래서 얘를 항상 200원에 팔아야 돼. 근데 국가에서 보조금이 투입되는 거야. 그럼 따지고 보면 공급하는, 그러니까 공급할 때 만드는 생산 비용이 줄어들었다랑 똑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거든. 맞죠? 자, 그래서 보조금을 한 개 만들 때마다 20으로 정해줘. 그러면 생산 비용은 얼마가 줄어든 거야? 20이 줄어든 거야. 그래서 한 단위당 생산 비용을 80으로 바꿔. 자, 그래서 80으로 바꿔서 얘를 최종 가격을 180으로 정해가지고 이제 수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A라고 하는 제품은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얼마에 팔려야 돼? 200에만 팔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긴급관세로 얼마 매겨야 돼? 일단 220 매겨줘야지. 맞죠? 그래야지 우리나라 시장이 보호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수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 지급되는 상황, 이런 것들 또는 이제 부당하게 연가 판매된 상품들 뭐 이런 것들도 해당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서도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는데 갑자기 너무 싸게 우리나라에 팔아. 맞죠? 그런 경우에도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이제 관세를 매겨줘야겠죠. 자, 4번 문제 봅시다. 자,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로 적절한 것은, 자, 특정 국가의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여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면 안 되지. 수입품 가격이 하락했을 때 벌어지는 일이야, 긴급관세는. 맞죠? 자, 국내 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상승을 하락으로 바꾸면 완전 맞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자, 다음 2번. 외국 상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자, 외국 상품의 수입 증가가 뭐 때문에 됐겠어? 싸니까 됐겠지. 맞죠? 자, 그래서 너무 싸가지고 수입이 증가해.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이 안 팔려. 그래서 국내 산업이 중대한 손실을 입을 것 같을 때 뭐 하는 거야? 긴급 관세를 매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되어 있어요. 이런 거. 국내에 수입되어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음 3번. 특정 수입품의 품질이 낮아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부과하기 위해서, 품질이랑은 아무 상관없죠. 가격이 중요한 거겠다. 그렇죠? 가격. 자, 다음 4번. 정부가 특정 수입품의 수입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아니지. 자, 다음. 차단하려면 그쵸, 긴급관세 갑자기 원래 일반적으로는 아니긴 한데 순간적으로 갑자기 미국이 중국 제품 안 사려고 지금
그치? 차단하기 위해서 쓰면 안 되는데 쓰고 있는 사람이 있죠. 세계 한 명이. 맞죠? 자, 다음 5번 봅시다. 수출업체의 이익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출업체의 이익을 보호하면 안 되지. 그렇죠? 자, 다음 11번 봅시다. 자, A국이 도입한 관세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 A국은 국내 농산물 보호를 위해서 관세 제도를 도입했어요. 자, 그래서 이에 따라 특정 농산물의 일정 수입량까지는 5%의 낮은 관세율이라고 했으니까 딱 봐도 이거 무슨 관세야? 일정 수입량이야. 슬라이드는 양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할당이었다, 그렇죠? 할당. 자, 그래서 자, 일정 수입량까지는 5%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25%의 높은 관세율이 부과된대요. A국 정부는 이를 통해서 국내 농업을 보호하면서도 일정한 양의 수입품 공급을 유지하는 것, 공급 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할당 관세에 해당합니다. 할당 관세. 그렇죠? 자, 1번 볼게요. A국의 관세 방식은 슬라이드 관세의 대표적인 사례 아니죠. 할당 관세입니다. 자, 그래서 할당 관세니까 2번이 맞는 말이겠죠. 3번 봅시다. A국의 정책은 종량세 방식에 기반한 관세 제도이므로 본문에서 설명한 복합관세와 유사하다. 뭐가 틀렸는데? 종량세 방식. 이게 봐봐봐, 종량세 방식이 100%는 아니긴 해 얘가. 근데 종량세 방식에 기반한 제도는 맞습니다. 왜? 숫자로 따지는 거니까, 수입량으로 따지는 거잖아. 그래서 종량세 방식에 기반한 관세 제도는 맞거든. 근데 얘가 복합관세야? 복합관세 매긴다고 그랬어? 선택관세 매기잖아, 맞지? 자, 그래서 복합관세와 유사하다가 아니겠다, 그렇죠? 복합관세를 매기려면 종량세, 종가세 다 해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복합관세와 유사하다가 틀렸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 아예 없어야 돼. 그러니까 복합관세와 유사하다라는 말이 아예 없어야 돼. 그렇죠? 자, 다음 본문에 따르면 관세는 특정 상품의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재정 수입의 기능만 한다. 아니죠. 그럼 이거 어떤 기능까지 하는 겁니까? 국내 산업 보호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국내 산업 보호. 자, 일정 수입량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일정 수입량까지가 어떤 의도 때문이야?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야. 맞죠? 너무 많은 공급량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 시장 가격이 낮아지고, 시장 가격이 낮아지면 뭐 하는 거야? 국내 산업에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5번. A국이 설정한 A 세율이 1차 관세율, 그 다음에 25%가 종량세에 해당한다. 자, 종량세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 2차 관세율이 돼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5% 세율이 1차, 그 다음에 25%가 2차가 되죠. 낮은 관세, 높은 관세. 자, 그 다음 이문 끝났나 여러분? 하나 더 나왔나? 아, 위험감. 오케이, 봅시다. 자, 보자면 법익이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뜻하는데 여기에는 생명, 신체, 재산, 명예들이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국가는 국민의 법익을 보호할 의무를 지는데 따라서 법익 침해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야? 지금 형벌이라고 하는 건 법익 침해 행위를 억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형벌을 말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형벌 부과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범죄자의 법익 제한이라고 하는 결과를 초래하죠. 자,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법익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 신체, 뭐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뭐 이런 것들이겠지, 맞죠? 자, 그래서 이 형벌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벌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데? 인간의 자유권을 빼앗기 때문이야. 자유권은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을 공권력으로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형벌은 이 법익 제한이라고 하는 이제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헌법에 의하면 국가는 정당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공권력을 행사하여 개인의 법익을 제한할 수 있대요. 다만 이를 위해서 헌법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법률 요건이라고 합니다. 법률 요건, 맞죠?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죠? 그 법들 중에서 그러니까 진짜 완전 시대가 너무 격변해가지고 갑자기 눈 감았다 떴는데 한 100년 정도 지난 시대라고 봅시다. 그러면 시대가 엄청 많이 변했을 테니까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뭐도 있겠어? 신종 피해 끼치는 방식이었던 그 범죄도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런 애들을 만약에 1등으로 해. 그러면 걔는 처벌받을 수 있어? 없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법률 구성 요건에 정의가 안 내려져 있는 거야. 이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런 행위를 하면은 누구에게 피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이제 안 될 수 있겠지. 그런데 2등으로 하면 그때부터는 뭐야? 될 수도 있어요. 왜? 1등이 그렇게 하고 나서 법이 정해지면은 이제 두 번째부터는 이제 법이 적용이 되죠. 자, 그래서 처음으로 했던 그 사람한테는 이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그게 벌을 받지 않죠. 하여튼 그게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떠한 행위가 범죄 행위라는 건 미리 헌법에 요건을 규정해 놓아야 합니다. 그거를 법률 요건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또한 보호 대상의 법익과 이러한 보호를 위해서 제한되어야 하는 다른 법익 간의 균형이 맞아야 하므로 자, 국민의 법익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 비례원칙이라고 합니다. 비례원칙. 자, 그래서 형벌부과도 법익 제한에 해당하므로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될 뿐 아니라 법률상의 근거는 여기에 있어야 구성요건. 그렇죠?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한 법률 내용은 비례원칙에 부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왠지 이게 왜 자꾸 외부 지문이랑 엮일 것 같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이 비례원칙과 관련되어 있는 그 지문들이 몇 개가 있거든. 고2도 있고 고1도 있고 고3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하여튼 자,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형벌을 규정한 법률의 내용은 비례원칙에 부합해야 된다. 자, 국가가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려면 범죄 행위의 내용의 구성요건과 그 각각의 구성요건에 따른 형벌의 구체적인 내용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미리 정해져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죄형 법정주의라고 한다고. 자, 그러니까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게 뭐야? 형벌의 구체적인 내용이 반드시 법률로 규정되어야 있어야 함. 자, 또한 범죄와 형벌에 대해 규정한 법률에 대해서도 비례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맞게끔 그거에 비례한 형벌이 부과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비례원칙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요건, 그러니까 어떤 범죄 행위의 구성요건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요건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요건을 어겼을 때 받게 되는 벌도 다른 문장으로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서로 비례원칙을 따라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즉 중요한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일수록 무거운 형벌이 부과해야 되고 같은 법익에 대한 범죄라면 법익 침해의 정도가 클수록 더 무겁게 처벌받아야 된다는 거죠. 무거운 형벌, 그러니까 중요한 법익을 침해한수록 무거운 형벌을 부과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은 법익에 대한 범죄라면 법익 침해 정도가 클수록 더 무겁게 처벌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가 근데 이제 요즘은 여러분들 뭐나 내란죄라고 하잖아요. 내란죄 맞죠? 이 내란죄는 여러분들 최고형이 뭔지 압니까? 사형이죠. 사형. 왜 그런데? 국가 기반을 흔들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야? 지금 중요한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인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또한 어떤 행위가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고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더라도 형벌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면 범죄로 규정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더라도 형벌로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그 지문 중에 뭐가 있냐면요. 그 범죄, 그러니까 형벌을 내리게 되는 기준 이렇게 있는데 혹시 압니까? 뭐예요? 뭐라고요? 위법성. 일단은 구성요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거야. 맞죠? 그 다음 뭐가 필요할까요?
그 사람의 책임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3살짜리한테 형벌 안 내려.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 그러니까 이 행동이 비도덕적이라는 행위만으로 범죄를 내릴 수 있어? 없는 거야. 맞죠? 그래서 얘네들이 골고루 갖춰져 있어야 돼요. 일단 법을 어겼어. 그 다음에 책임이 있어. 근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아주 낮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사실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아주 낮은 건 그 해당 지문에 없긴 하지만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발장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빵을 안 훔치면 내일 죽을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 상대적으로 좀 낮겠지. 그럼 뭐가 되겠어? 참작이 좀 되겠죠. 맞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요건들을 좀 갖춰야 된다. 이게 이제 형벌의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법익 침해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행위더라도 법익 침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법의 예방적 성격이라고 합니다. 예방적 성격. 그렇죠? 자, 그래서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면 범죄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전자의 예로서 타인의 재산을 파손하여 못쓰게 만들었더라도 고의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고요. 자, 후자의 예로서 사람이 있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문장이 좀 문제가 있는 게 고의가 없으면 처벌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고의가 없는 걸 뭐라고 해? 과실이라고 합니다. 과실 처벌 받아 안 받아? 처벌 받아요. 과실인데 뭐까지 없어야 돼? 책임까지 없어야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여튼 고의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후자의 예로서는 지금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른 것은 경우죠. 자, 그래서 전자의 예시가 뭡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형벌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후자의 예로서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른 경우, 이런 것들이 뭐야? 이 예방적 성격을 좀 띠고 있어야 됩니다. 맞죠? 이 사람이 불을 지를지 안 지를지 몰라도 불을 지르면 안 돼. 왜냐면 불을 지르는 건 너무 큰 일이니까 어떻게 벌을 아주 세게 미리 정해놓는 거야. 그렇죠? 이 세상에 예를 들어서 한 번도 불을 지른 사람이 없어. 그래도 이건 어떻게 하겠어? 법을 세게 만들겠지. 왜냐면 실제로 벌어졌을 때 그 위험한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건물에 불을 지른 경우 비록 불이 번지기 전에 진화되어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자, 그러니까 뭐가 없어? 법익 침해가 없다 이 말입니다. 법익 침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방화죄로 처벌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을 지른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방화죄가 되는 거, 그게 바로 뭐야? 법익 침해라고 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자, 그래서 후자의 경우처럼 법익 침해라고 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범죄를 뭐라고 한다? 위헌범이라고 한다고. 자, 그래서 얘가 바로 뭐야? 위헌범입니다. 이와 달리 법익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범죄를 뭐라고 한다? 침해범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위헌범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문제 풀 때 좀 보라고. 미리 전문가야. 자, 위헌범은 법익 침해 안 해도 범죄가 되는 게 위헌범입니다. 맞죠? 자, 침해범은 뭡니까? 자, 법익 침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걸 침해범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다음 범죄 행위를 완성하지 못했지만 고의로 범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실행의 착수라고 한다고 했어요. 범죄 행위를 완성하지 못했지만 고의로 범죄 행위를 시작하는 경우를 우리는 실행의 착수라고 부르고요. 그것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됐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나쁜 마음 먹고 고의로 시작했어. 그게 이제 실행의 착수야. 그리고 그게 인정되었어. 나쁜 마음이었다는 게. 그러면 뭐야?
걔를 뭐라고 한다? 미수범이라고 합니다. 완성하지 못했지만. 자, 이에 비해 범죄 행위를 완성한 경우를 뭐라고 한다고? 기수범이라고 한다고. 자, 그래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더라도 기수범만이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야. 자, 그러니까 원래는 뭐야? 기수범만 처벌되는 게 원칙이야. 그렇죠? 왜냐하면 범죄 행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은 기수범이니까. 그렇죠? 자, 따라서 미수범이 처벌되려면 우선 특정한 범죄 유권에 대해서는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내용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어떤 조항에 이거는 미수범도 처벌한다 라고 하는 조항이 있으면 그거는 미수범도 처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런 주의를 뭐라고 한다고? 죄형 법정주의라고 한다고 했어요. 일문단에서. 이게 죄형 법정주의. 그러나 기수에 이르지 못했는데도 처벌하는 것이 정당화가 되려면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률 규정만 있다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요 위에 있는 문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야. 왜? 무엇을 따라야, 무엇도 더해져야 되기 때문에 비례원칙도 더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미수범이 처벌되지 않는 범죄도 있으므로 구성요건의 유형에 따라서 미수범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률적 근거다, 미처 근거. 자, 그래서 미수범의 처벌 근거를 행위자의 위험성에서도 찾을 수 있고 단순히 위험성만의 근거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비례원칙과 부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뭐 해야 돼? 미수벌 처벌의 근거는 중요한 법의들을 더 강하게 보호해야 된다. 자, 물어볼게요.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내용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죄형법정주의인데 미수범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필요한 거 뭐? 죄형법정주의.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례원칙도 필요한데 그래서 얘 말고 또 다른 거 필요한 게 바로 뭐야? 중요한 법익을 더 강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가 될 수 있어? 정당화가 될 수 있는 거야. 맞죠? 자, 법익의 중요성이 클수록 이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필요성도 커지므로 실행의 착수 단계부터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자, 그러니까 법익의 중요성이 클수록 이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커진다. 그래서 지금 비례원칙에 따라서 뭐한다? 착수 단계부터 형벌을 부과한다. 미수범에게도 형벌을 부과한다. 그렇죠? 자, 범죄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다수의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침해범뿐만 아니라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위헌범의 경우에도 미수범을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방어죄는 위헌범에 속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실제로 있는 건물이야. 맞죠? 자, 그러면 그거는 미수범도 처벌이 되는 거야. 그렇죠? 자, 예컨대 일반적인 물건에 대한 방화와는 달리 사람이 머무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미수범도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 불지르는 건 미수에 그치면 처벌 안 해. 그런데 건물에 불지르는 건 미수에 그쳐도 처벌받는 거야. 그렇죠? 자, 형법상 미수범에는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가 있대요. 자, 그래서 장애미수란 범죄자가 범행을 완성하려는 의도로 착수를 했는데 외부적인 사정으로 미수에 그친 경우를 장애미수, 외부적인 요인이야. 현빈 잘 안 보여? 네. 자, 이에 비해 중지미수는 범죄자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고 나서 자발적으로 중단했어. 그래서 그것이 미수에 그친 경우를 뜻합니다. 한편 불능미수는 범죄자가 나름대로 계획대로 범죄 행위를 저질렀으나 착각으로 인해서 범죄 행위가 완성될 수 없었던 경우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범죄에 대한 미수범이라도 위에 어떤 유형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처벌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거야.
기수범에게 부과되는 형벌과 비교할 때 장애미수의 경우에는 형벌이 감경될 뭐라고 되어 있어 여기 형벌이 감경될 수 있는데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맞죠? 그래서 그 저기 막 수능특강 문제 보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맞죠? 안 될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아마 교재에도 그런 식으로 말장난이 되어 있으면 선생님도 좀 이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형벌이 감경될 수 있는데 그치는 것에 비해서 불능미수의 경우 형벌이 감경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도 될 수 있다?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중지미수의 경우는 반드시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데? 잘못된 생각으로 일단 범죄 행위를 실행에 착수했더라도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 보상이 제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중지미수는 더 많이 감경되고 면제도 받을 수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봐봐봐. 법익침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떤 원칙을 따르는 거랑 똑같은 말이냐면 비례 원칙을 따르는 거랑 똑같은 말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각각 다 죄의 무게가 다른 거야, 맞지? 그러니까 무게가 작은, 무게가 가벼운 중지미수의 경우에는 형벌이 감경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뭐야? 형벌이 감경 안 되면 이 사람은 자기는 반성하고 범죄를 안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형벌이라고 하는 법익 침해를 당하게 된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그러한 국가가 법익 침해를 안 하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야? 중지미수의 경우에는 반드시 감경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자, 문제 4번 봅시다. 보기의 사례를 보고 본문의 ABC와 사례를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기억. 누군가가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여 금전을 갈취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사기를 미리 알아차려 피해를 입지 않은 경우 이거는 무엇에 해당할까요? 참 오, 왜 장애야? 무조건 그치. 봐봐. 가해자는 하려고 했어. 근데 피해자가 알아차려서 피했어. 그러면 뭐야? 외부적인 상황인 거야. 피해자는 가해자가 아니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가해자는 하려고 했는데 피해자라고 하는 외부 상황 때문에 미수에 그친 거야. 그래서 장애 미수가 되겠죠. 자, 다음 니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려고 총을 들고 발사를 시도했지만 총이 고장나서 총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 이게 뭔데요? 불능 미수에 해당하겠죠. 불능 미수. 자, 다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로 금전을 갈취하려 했으나 잠깐만, 근데 니은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총이 고장난 건 외부적인 상황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예를 들어서 문장을 좀 바꿔봅시다. 총을 발사하려고 시도했는데 방아쇠가 뭔지 몰라서 못했어. 그러면 뭐야? 불능미수가 되는 거야. 이거 얘들 차고잖아, 그렇죠? 그렇게 봅시다. 자, 다음 디귿.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근데 생각해보기 웃기다. 써야 되는데, 맞죠? 오락실만 가도 알 수 있었을 텐데. 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로 금전을 갈취하려고 했는데 사기 행각을 시작하자마자 피해자가 의심을 품고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 사기를 시도하지 않기로 결심한 경우니까 뭐가 되겠어? 결심이야. 중지미수가 되겠지, 맞죠? 마음을 먹은 거야, 안 하기로. 자, 다음 리을. 한 사람이 비행기를 탈취해서 공중에서 추락시키려는 의도로 비행기를 조종하려 했지만 여기 있네. 방아쇠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 비행기 운전 경험이 없어서 할 줄 모르는 거야. 이거 뭐야? 불능미수다, 그쵸? 자, 다음 7번 봅시다.
자,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덕이 법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비도덕적인 행위도 법률의 근거에서 처벌할 수 있다. 맞나요? 아니다, 그쵸? 그 도덕적 비난 가능성 이제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범죄와 형벌에 대한 규정을 법률 비례 원칙에 부합해야 하는 이유는 중대한 범죄는 큰 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맞죠? 그러니까 이 죄의 크기와 형벌의 크기를 따지는 건 다 비례 원칙이야. 맞죠? 또는 죄의 크기에 따라서 이거는 형벌이 좀 적게 부과돼도 돼, 면제돼도 돼. 이것도 비례 원칙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범죄를 실행하고 완성한 기수범은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죠? 자, 다음 기수범과 비교했을 때 장애 미수는 형벌이 감경될 수 있지만 면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작다. 근데 이거는 조금 자의적인 해석이 좀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실제로 여러분들 장애 미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이게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위헌범이라고 하는 그 범죄의 종류가 좀 적혀 있으면 좋을 텐데 맞죠? 자, 그래서 좀 중대한 범죄 정도의 어떤 그 전제가 좀 깔려 있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중대한 범죄의 경우 기수범과 비교했을 때 장애 미수는 형벌이 감경될 수는 있을 거야. 그런데 면제될 가능성은 매우 적겠지. 중대한 범죄의 경우는 이제 미수에 그치더라도 이제 그러니까 건물의 방화를 저지르는 것과 같이 처벌은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면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적겠지. 자, 다음 5번. 중지미수는 중간에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서 법익 침해라고 하는 결과를 방지. 이거 아까 얘기했다, 그쵸? 자,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다. 이거 한번 물어볼까? 이거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효과가 맞는 말이긴 하거든.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것도 다른 지문에 있는 거긴 한데 그게 이제 비례 원칙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 봐봐. 절도. 목적 훔치는 거. 목적 훔치기. 비례 원칙 무시하고 얘도 10년형. 얘도 10년형. 자, 지원아, 범죄를 저지를 거야. 너 위에 거 저지를래? 밑에 거 저지를래? 위에 거 저지를래? 밑에 거 저지를래? 왜? 자, 봐봐. 얘도 10년형, 얘도 10년형이야. 사실 더 파렴치한 범죄는 뭐야? 이거야. 맞죠? 자, 그런데 범죄를 저지르려고 마음을 먹었잖아. 고의잖아. 그치?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좋겠어. 얘가 좋겠어. 효율로 따져. 얘가 좋아. 맞지? 날 방해할 가능성이 더 적어요. 맞죠? 왜 그런데? 형이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례 원칙이 필요한 거겠죠. 맞죠? 자, 그래서 비례 원칙에 따라서 약한 범죄는 더 약한 형을 주게 되면은 이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그게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맞죠? 자, 다음 9번. 보시고네. 자, 형벌 부과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법정에서 정한 형벌을 부과하는 행위를 의미한대요. 형벌은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응징이자 예방의 역할을 하며 범죄자가 행한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법적인 결과로서 이루어진대요. 형벌은 법적에 규정된 다양한 방식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자, 이는 범죄의 종류와 범행의 경중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비례 원칙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일단 1번부터 봅시다. 형벌 부과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범죄자의 법익 제한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자, 범죄자가 응징을 받거나 혹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쵸? 자, 범죄자가 응징받는 거, 그 다음에 이 응징받을 수 있으니까 범죄 저지르지 마 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던 예방적 효과도 있다고 했습니다. 형벌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맞는 말. 자, 다음 2번. 형벌 부과는 헌법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해야 된다. 맞죠? 자, 범죄 구성 요건에 일단 해당해야 됩니다. 맞죠? 자, 다음 3번.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되어야 된다는 것은 비례 원칙에 맞다. 그렇죠? 자, 다음 4번. 같은 법익에 대한 범죄라면 법익 침해와 상관없이 처벌은 같다.
맞나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무슨 말이야? 같은 법익에 대한 범죄라고 하는 건 법익도 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 법익 종류를 A, B, C, D로 나눠봅시다. 저 등등등 있어. 자, 그런데 자, 같은 법익에 대한 범죄니까 A에 대한 범죄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10만큼 손해 끼친 거랑 30만큼 손해 끼친 거랑 벌을 똑같이 받아? 아니잖아. 이거는 법익 침해가 10만큼 일어났고 법익 침해가 30만큼 일어났잖아. 맞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같은 법익에 대한 범죄라면 법익 침해와 상관없이 처벌이 같을 순 없겠지. 법익 침해 정도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져야겠지. 그렇죠? 4번 문장이 그 말이죠. 자, 다음 5번. 형벌 부과는 형법에 규정된 다양한 방식으로 부과될 수 있다. 그쵸? 형법에 규정된 다양한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4가지가 있었는데 뭐 있었어? 안 나와 있었구나. 자, 범죄자의 법익 제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뭘 하면 돼? 얘를 제한하면 돼. 맞죠? 그게 법익 제한이죠. 그래서 자유권을 빼앗아, 그러니까 어디로도 이동하지 못하게 자유권을 빼앗아서 가둬버려. 그거 가능해. 그 다음에 재산을 몰수해. 그것도 다 법익 침해에 해당하겠지. 그러니까 범죄자의 법익 침해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국가가. 그렇죠? 자, 다음. 아, 근데 상황 이거 여기 있는 상황 한 번만 더 볼게요, 여러분들. 사실은 조금 이 보기가 난해하긴 한데 그 정도 좀 복잡한 상황을 아마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나와 있는 상황이 다 좀 단순해서. 자, 봅시다. 갑은 홧김에 남의 물건을 부수려고 마음먹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고의야. 그렇죠? 자, 그래서 길가에 놓인 테이블과 그 위에 있는 헤드폰을 발견하여서 이를 범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래서 범인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뭐가 시작됐어? 실행의 착수가 시작됐어요. 자, 그래서 갑은 우선 헤드폰을 파손한 후 테이블을 부수려고 발로 찼는데 철제 테이블이어서 전혀 손상이 되지 않았단 말이야. 이게 이제 외부와 관련되어 있잖아. 맞죠? 외부와 관련되어 있는 게 장애미수였나? 장애미수. 그렇죠? 자, 다음. 다시 한번 가격하려고 했으나 부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다가오자 테이블 파손을 포기하고 도주했습니다. 자, 그래서 잠시 숨어 있다가 귀가하던 중 길가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보고 이를 부수려고 손을 댔으나 핸들에 매달려 있다. 자, 손을 댔으나니까 실행에 착수했어요. 자, 핸들에 매달려 있는 액세서리를 보고 친구의 것임을 알아차리게 되어서 그냥 두고 귀가했습니다. 이거 무슨 미수였냐? 중지 미수. 자, 그런데 갑이 파손한 헤드폰은 이제 갑 자신의 것임이 밝혀졌다라고 됐으니까 이게 무슨 미수? 불능 미수가 그렇죠. 자, 그래서 형법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는 범죄인 손괴죄의 기수범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재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뭐가 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여튼 얘가 위헌범이라고 하는 게 좀 있으면 좋겠지. 그래야지 이제 미수에 대한 처벌도 가능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일단 뭐 그거는 전제하고 어찌됐건 간에.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이게 다 미수잖아. 맞죠? 다 미수인데 어찌됐건 간에 미수범도 처벌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냥 구성요건에 있다 치는 거야. 알겠죠? 구성요건에 있다 치고, 자, 갑의 테이블 파손 시도는 불능 미수에 해당한다. 가 아니고 뭐야? 장애 미수다. 그렇죠? 자, 다음 갑의 테이블 파손 시도에 대한 형벌은 3년 이하보다 감경되어야 한다. 이게 맞다 벌써? 아니라고 했잖아. 뭐라고 해야 돼? 될 수 있다고. 그렇죠? 안 해줘도 되는 거야. 그렇죠? 이 법원 입장에서. 자, 다음 갑의 자전거 파손 시도는 장애 미수에 해당한다. 중지 미수다. 그렇죠? 자, 다음
갑의 자전거 파손 시도에 대한 형벌은 3년 이하의 징역보다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된다. 맞나요? 맞죠? 자, 이게 지금 불능미수기 때문에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된다가 맞는 말이죠. 자, 갑의 핸드폰 파손 행위는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긴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거는 틀렸다고 보는 거야. 왜 틀렸다고 보는 건데? 아니에요. 실행 착수. 그렇지, 실행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답지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답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전제가 지금 위헌범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 범죄가 위헌범이라고 정의를 내리거나 또는 이제 이러한 범죄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건 전제되어 있죠. 아니면 실제로 손괴죄가 거기에 해당하는데 이제 보기에 안 넣어준 거겠지. 그렇죠? 그럼 우린 몰라. 그러니까 적어줘야 되는 거긴 하죠. 잠깐 쉬었다 봅시다. 자, 그다음 요거 일단은 이러면 지금 의무사회 끝났습니다. 요거 저기 뭐냐 우리 주제통화 뒤에 거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못 읽었어. 지금 새벽까지 계속 문제만 한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 봅시다. 다음 주에 보고 지금 저기 뭐냐 뒤에 초임기 유치 봅시다. 2026 10강 조금 이따가